지금부터 24년 2회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복원을 해주신 우리 박희남 기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험 보신 우리 응시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단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4년 1회 시험과 유사하게 1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보시면 기출문제, 기출응용, 신규라고 해서 비율이 지난 1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신규 출제된 문제 비율이 좀 줄어들었고요. 기출과 기출응용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무선랜 접속 관련 CSMA, CA, 그리고 IP 주소, 망 관리 프로토콜. 자, 이 망 관리 프로토콜은 지난번에 NMS 또 SNMP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CMIP라는 OSI 세븐레이어 기반의 망 관리 프로토콜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월 D라고 하는 리눅스 그 방화벽 도구입니다. 여기에서 이 존을 묻는 문제, 그리고 설계의 단계, 3단계를 묻는 문제. 얘는 이제 워낙 여러 번 나오고 문제가 쉽다 보니까 100점이 가장 낮은 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기의 기능. 얘도 기출 문제인데 저희가 우리 박희남 기사님이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최종 모의고사를 제가 또 찍으면서 이 관련된 이 와이어샤크 화면도 띄워드리면서 이거 잊어먹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섬유에서의 파라미터죠. 비굴절률 차라는 공식을 묻는 문제, 그리고 핀과 트레이서트라는 프로그램이죠. 얘들도 이런 툴을 묻는 문제, 그리고 광가입자망, 이 PON이라는 것은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입니다. 수동형 광가입자망에서의 구성. 얘는 저희 필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맞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기 때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실기에서도 우리 박희남 교사님이 강의를 했고, 저 역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이게 신규 문제였지만 조금만 잘 썼으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지 기술 기준, 기출 문제였고, 그리고 신뢰성 확보 방안. 얘는 지난번 바로 이전 24년 1회 시험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점 전위 강화법. 얘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전 시험에서 묻는 시험 문제가 나왔고, 요거 설명을 하면서 그림까지 제가 막 그렸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100점이 9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설계 단계에서의 감리원의 업무 범위. 그러니까 기출문제로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해왔던 거는 일반적인 시공감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 범위였거든요. 전국통신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감리 지침에 보면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착공 단계, 시행 단계, 기성, 준공, 그리고 인수, 인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감리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설계 단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설계 변경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자, 다음 15번. MIB는 SNMP 하면서 혹은 NMS 하면서 구성 요소, 관리자가 있고, 또 기기,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 안에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는 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베이스, 이런 게 있다. 이걸 간략하게 정의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주고 파형을 그린 다음에 VPP 혹은 VP, 주파수 이걸 묻는 문제였는데, 이번엔 그림을 두지 않고 글씨를 써서 전압과 주파수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블록 에러율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 신규 문제의 비율이 15%, 세 문항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출과 기출 응용이 85%. 그래서 난이도를 따지면 상중하에서 중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번 24년 1회도 저희가 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24년 1회 대비해서 합격률이 조금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4년 1회 때 보면 신규 비율이
4분의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6%가 됐죠. 그리고 기출 응용 합치면 한 74 정도가 됐는데 이때보다 요 비율이 늘어나고 신규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응시생분들이 조금은 지난번 시험보다는 수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IEEE 802.11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전송 프로토콜을 쓰시오. 얘도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GSMA CA에 대해서 쓰라, 뭐 GSMA CD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인터프레임 스페이스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약간만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SMA-CA입니다. 캐리어 센스. 일단은 여러 보시면 우리 박현남 교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CSMA-CD와 CSMA-CA 무선 랜에서의 매체 접속 제어죠. 네, 매체 접속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CSMA-CA가 쓰이고 있고 여기 중앙에 있는 AP 이렇게 이걸 우리 AP라고 보면 802.11 AP입니다. 다양한 이 주변에 스테이션들이 있죠. 뭐 노드라고 하고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동시 접속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충돌을 회피하면서 어떻게 다중 접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캐리어 센스라는 거는 주변에 아무도 보낸 놈이 없다라고 이렇게 센싱이 되고 나면 자 이제 다중 접속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돌을 회피하게끔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의 캐리어 센스 다중 접속 이런 개념이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번 C클래스의 IP 주소 범위를 보기의 예처럼 쓰시오. 저 C클래스는 IP 버전 4를 얘기하는 거죠. A, B, C, D 이렇게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IP 주소에서 맨 앞에 있는 이 바이트에서 시작하는 비트가 뭘 시작하냐 이거에 따라 클래스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문제는 자, IP 주소 체계에서 C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바이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뭐다. 그래서 이 C 클래스의 주소 범위를 나타내면 192.0.0.0에서 223.25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요걸 살짝 바꾼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OSI 7레이어 스택에서 동작하는 조직적이고 대규모 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쓰시오. 이 문제가 신규 문제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기본 이론 강의를 조금만 신경 써서 보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CMIP죠.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공통관리 정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지금 실기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기본 이론 과정을 보게 되면 NMS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이제 SNMP가 있고 워낙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릴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 CMIP 나와 있죠. 그리고 OSI 7계층에서 정의한 망관리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SNMP 대비 굉장히 방대하다. 큰 망에서 대규모 망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NMS로 활용되는 프로토콜이면 SNMP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CMAP나 이런 거는 조금 수가 작아요. 그 이유는 OSI 7계층, 자 계층이 7개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변방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요 SNMP하고 자 CMIP하고 좀 차이점을 조금 더 알아보면 얘는 프로토콜 스택 여기 명시된 어떤 걸 쓸까요? TCP, IP 프로토콜 스택을 쓰겠죠. 얘는 OSI 7 레이어 기반의 프로토콜 스택을 씁니다. 얘는 전송 계층으로 뭘 쓸까요? UDP를 많이 씁니다. 얘는 TCP를 쓰고요. 그럼 요걸 표준화 단체는 어딜까요? 얘는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요걸 표준화한 거고요.
얘는 OSI 7레이어니까 당연히 ISO라는 단체에서 표준화를 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유닉스 혹은 리눅스상에서 방화벽.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파이어월 뒤에 이 D자를 보고 이거 시험 기관에서 오탈자 검사 안 하고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건 방화벽을 저축 설정할 때 내부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패킷은 허용이 되고 이제 여기 방화벽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좀 그려보면 이쪽 여기가 이제 내부망, 여기가 외부망. 그러면 내부에서 외부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패킷은 허용이 되고, 또 외부에서 내부로 전송되는 패킷은 차단되는 요 존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정답이 뭐 언트러스트 존이다, 트러스트 존이다, 아니면 인터널 존이다, 익스터널 존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저도 요걸 이건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약간 보안 쪽에 가까운 문제인데 그 IP 테이블스라는 그 툴도 있고 또 파이어월 D라는 툴도 있는데 일단 정답은 드랍 존입니다. 드랍 존. 그래서 요 파이어월 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기반으로 존을 좀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정답은 드랍 존이고요. 파이어월 D라는 거는 리눅스 혹은 유닉스 OS에서 사용되는 동적 방화벽 관리 도구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필터링, 보안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고요. 그러면 이 파이어월 D가 관리하는 존에는 드랍 존, 블락 존, 퍼블릭, DMZ, 트러스티드 이런 존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요거죠. DMZ. 비무장지대, 우리나라 한반도를 모델링을 해서 이름을 딴 겁니다. 보통 요 안에 DMZ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통 웹 서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부망과 외부망의 어떤 버퍼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존을 구역을 DMZ라고 하고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은 드랍 존이라고 해서 모든 인바운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인바운드, 바운드가 그 방향입니다. 방향. 인바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은 차단시키고 응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하고 아웃바운드 안에서 내부망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트래픽은 허용하는 그 정답이 드랍 존이 되겠습니다. 이와 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블락 존이라고 있는데 얘는 인바운드 패킷을 차단을 하는데 ICMP로 응답을 해요. 얘 자체는 아예 그냥 저쪽 시스템에서 인식을 못하는데 얘는 ICMP 호스트 프로히비티드, 이 호스트가 금지됐다라고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좀 더 친절한 존이 되겠죠. 두 개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 얘는 아예 응답을 주지 않는 거, 얘는 응답을 주는 겁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네트워크, 아예 그냥 프리하게 풀어놓는 거. DMZ는 보통 웹 서버나 메일 서버 등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티드 존은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신뢰하는 존을 우리가 트러스티드 존이라고 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시공을 위한 설계의 3단계. 얘는요, 한 5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3단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라고 해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라고 해서 단계별 업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본 계획, 영어로 하면 플래닝, 베이직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이렇게 설계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금액은 적으시오. 이 관리원의 배치 기준은 우리가 필기 시험 할 때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아마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실기 와서도 굳이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5미, 30미, 70미, 100미, 초, 중, 고, 특, 기. 그래서 보면 초, 중, 고, 특, 기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5억 미만, 5미, 여기는 30미, 굳이 요거는 안 외워도 되죠? 그죠? 공통이니까. 5미, 30미, 70미, 100미, 100억 이상은 특급이면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이거는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단 말이에요. 자, 일단 답은 라가 일단 5미, 그죠? 5미, 여기 다가 30미, 30, 여기 70미, 70, 여기 100. 그래서 요 가가 이렇게 나, 다, 라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100, 70, 35. 문제가 이 억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만 써 넣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100에다가 억을 쓰면 어떡하냐, 이거 정답이 인정되느냐, 이걸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100억, 억이 되잖아요. 이런다고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고 매몰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 숫자입니다. 숫자를 틀리면 점수 안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걸 뭐 이렇게 80으로 썼다. 나머지 맞는 거는 점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맞아야 이 점수를 받느냐, 부분 점수를 분명히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음번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박진남 교사님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5억, 30억 미만, 5미, 30미, 70미, 100미 친절하게 다 줬어요. 그죠? 100억 이상은 특급이면서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70억에서 100억원, 여기 고급관리원 이상, 5억에서 30억원, 중급관리원 이상.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틀려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많은 반복을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지나다니는 패킷들을 캡처해서, 자, 여기 기능을 물어보는데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3번 이상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시험 문제를 받으면 무조건 1번부터 풀지 말고 1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간 다음에 다시 오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3번 이상 읽어서 출제자가 어떤 답을 원하는지 그걸 써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구나.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들을 여러 번 읽고,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기 나오는 문제가 저기 나오는 문제에 어떤 실마리나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7번 보시면 패킷을 캡처하여 세밀하게 분석. 지금 다 나왔어요, 답이. 그죠? 3가지 물어보는데 2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설명이 친절합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단독 장비를 프로토콜 분석해야 한다. 이 프로토콜 분석의 기능 3가지만 적으시오. 기초 문제입니다. 자, 패킷의 캡처, 저장, 그리고 해석, 변환, 모니터링, 분석. 지금 답에서 2개가 나왔고, 캡처하면 저장 당연히 가능하죠. 또 해석하고 변환할 수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할 수 있고, 그리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성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보면서, 자, 요거 기억나세요? 물론 이제 저희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프로토콜 분석기가 뭔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시험 보면서 개념적으로 프로토콜을 분석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박희남 기사님은 하드웨어 장비 사진을 끌고 와서 여기서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보여준다 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제가 아마 지난주쯤 이 최종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 분석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패킷을 분석을 했어요. TCP, 또 IP, TLS, IPsec 등등. 제가 이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서 막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을 보여드렸죠. 모니터링하고 캡처, 해석, 저장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장비는요, 이 통신기사에서 장비는 크게 많지 않아요. 자, 오실로스코프, 또 뭐가 있을까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기, 그리고 이제 산란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그걸로 스미스 차트를 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OTDR, 광 측정하는 장비. 이 정도 5개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측정에서 나오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 좀 숙지하시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광섬유 코어의 골전율을 N1이라고 클레드의 골전율을 N2로 할 때 비골전율차의 공식을 쓰시오. 이번에는 아예 공식을 물어봤습니다. 기존에는 좀 더 어려웠어요. 여기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주고 이걸 갖고 이 값을 묻는 문제를 내다가 이번에는 조금 바꿨습니다. 자, 비굴절율차 델타는 얼마인가? 이건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델타입니다. 델타. N1분의 N1-N2 그리고 이 값을 묻는 문제가 기출 문제였고요. 저희 책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명령어를 쓰시오. TCP/IP 환경에서 상대쪽 호스트의 작동 여부 및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ICMP 프로토콜 명령어. ICMP가 나오면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핑도 있고, 트레이서 핑, 또 넷 스텝,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쓰고,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의 라우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를 나열한다. 얘는 핑이고 얘는 트레이서트죠. 핑과 트레이서트입니다. 얘도 기출 문제였는데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호스트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응답 시간이 얼마인지 같은 내용이죠. 또 통과하는 경로의 정보, 지연 시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열심히 보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번. 자, 스플리터를 사용을 해서 단일 광섬유로 국사에서 RN, 리모트 노드까지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PON입니다.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다음의 장비를 활용하여 개념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 네 가지를 장비를 준 겁니다. OLT, 스플리터, ONT, ONU. 이 문제도 제가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 문제도 등장을 했고 또 저희가 필기 강의하면서도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기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풀었어요. 볼까요? 우선 개념도는 전화 국사 안에 OLT가 있습니다. OLT. 옵티컬 라인 터미네이터입니다. 광섬유를 통해서 광 스플리터. 이게 리모트 노드입니다. 원격에 있는 노드. 여기서 파장을 분할합니다. ONT, ONU로 가고 보통 ONT나 ONU는 그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사한데 그래도 ONT는 이런 최종 사용자 기기들을 붙일 수 있는 단말, 터미널 종단 장치로 활용이 되고 ONU는 조금은 규모가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연계해주는 게 ONU입니다. 자, 설명은 ONT는 옵티컬 라인 터미널, 전화국에 설치가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백본망과 가입자망을 연결하는 광 가입자망 구성 장치. 자, 스플리터는 입력된 광을 여러 파장 대역으로 분리한다. 우리가 광 가입자망이라고 하면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P냐 아니면 A냐, 패시브냐 액티브냐는요 그 파장을 갈라주는 장비에 전원이 들어가면 액티브,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패시브입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패시브가 좋을까요? 액티브가 좋을까요? 자, 뭐가 좋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액티브를 쓰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원이 들어가면 멀리 보낼 수 있겠죠, 신호를.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패시브는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불로 들어갈 어떤 전기 요금이나 혹은 관리. 자, 여기 전기가 들어가니까 만약 고장나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가입자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광가입자만 구성을 할 때 초기에는 AON을 많이 쓰다가 지금은 거의 다 PON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PON이 중요하다고 제가 필기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고 실기 때도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ONT와 ONU는 역할이 유사합니다. 근데 ONU는 가입자 밀집적, 조금은 네트워크 규모가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ONT는 일반 사용자의 최종 종단 장치로 PC 이런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박희남 교수님 강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FTP-C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PON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OLT, ONU, ONT 이렇게 해서 아마 요걸 조금만 머릿속에 넣으셨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분 점수가 어느 정도 갈 겁니다. 스플리터만 잘 그리셨으면. 저희 책에도 있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 그러니까 2024 실기 책에도 58페이지에 PON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걸 보신다고 하면 필기시험에는 요걸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11번 아래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접지선의 직경, 지름이죠. 이 값을 쓰시오. 접지저항 값이 15옴 이하인 경우는 접지선 직경은 얼마 이상, 100옴 이하인 경우는 접지선 직경은 얼마 이상. 이것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접지선의 접지저항 값이 몇 옴 이하이면 2.6mm, 또 100옴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 이상? 1.6mm겠죠. 이렇게 값을 넣어가면서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만 숙지하셨다고 하면 틀린 일이 없고, 또 저희 기본 이론 부분에 보면 거의 똑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접지선은 15옴 이하인 경우 요 가로 채우기, 또 100옴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똑같죠. 그죠? 공부를 인강을 좀만 들으셨으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